다음 문헌은 유사설계도 딥러닝 인식 기반 견적 시뮬레이션 사례의 주제로 화수목의 안동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이 너무 일찍 끝나서 제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목차를 먼저 보면 이제 견적 시뮬레이션, 유사 설계도 딥러닝 인식 데이터와 협업,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것도 사실 과제로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유사 설계도를 인식하는 거를 끝냈고요. 이번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응용해서 이제 견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를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러 기업을 이제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다 모여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거를 더 얻을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림은 멋지게 나왔지만 금형을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붕어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붕어빵이라는 제품을 찍어내는 게 있죠. 틀. 그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그걸 금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쪽은 이제 금형을 만드는 거죠. 금형이라는 거는 특정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아주 그 고유의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붕어빵을 한번 만들었는데 한 몇 년 지나서 고객사가 잉어빵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잉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금형을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은 예전에 비슷했던 잉어빵이랑 비슷했던 걸 찾아보니까 악어빵 금형도 있고 또 붕어빵 뭐 금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한 걸 찾으면 보통 한 3개월 걸리던 설계 과정이 뭐 아주 빠르면 2주만으로도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금형이란 거, 자,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는 금형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고객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이걸 정확하게 얼마 든다,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이걸 이제 가늠해서 이제 견적서를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견적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견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걸 쓰면 되는데 설계를 상당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실제 하듯이. 그러면 견적 내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 1개월에서 2개월. 하지만 현실에서는 견적 담당자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설계를 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굉장히 그 산업이 안 좋아졌잖아요. 경쟁도 심해지고 고객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오늘까지 답을 줘. 자, 1억에 맞출 수 있어? 안 맞출 수 있어? 오늘까지 답 안 주면 다른 업체한테 맡길 거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세하게 견적 내역을 내서 결제받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적 담당자가 빨리,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고객한테 견적 대응을 할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게 저의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견적 시나리오를 이렇게 한 4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고객이 붕어빵을 만드는 금형을 줘라고 했을 때 붕어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붕어빵에 해당하는 도면을 줍니다. 붕어빵 도면을 줘요. 3D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을 내가 데이터를 올리면 바로 자동으로 비슷한 예전에 잉어빵이 있었는지 그걸 찾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자동으로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과거 제품 도면을 찾고 그 제품 기반으로 해서 견적 사양을 자동으로 이제 추정을 해줍니다. 기계에서. 그다음 추정할 때 많이 바뀌었겠죠. 옛날에는 강철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더 센 초강력 합금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질이 바뀔 수도 있고 공정이 좀 발전돼서 다른 공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사람이 이제 조정해주면 어느 정도 맞는 이제 견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상황이 또 그러다 보니까 1억에 딱 목표를 아예 정하는 거죠. 딱 1억에 맞추고 아예 재료비나 가공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이제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풀었으면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고객이 견적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보를 등록하고 붕어빵 도면을 DB에 넣습니다. 그럼 그 DB가 에서 바로 자동으로 유사 제품을 탐색해서 예전에 잉어빵이 있든지 아니면 악어빵이 있든지 그런 찾아냅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예전에 잉어빵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양이 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크기, 블랭크라는 거는 그 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철판. 좀 규격화된 1m짜리 철판, 2m짜리 철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 유형, 강철이냐 연철이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정 유형. 이 한 4가지 정도를 추정을 해주고요.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으로 해서 나왔던 그 지식들, 단가라든지 어떤 반영 비율 같은 거를 반영을 해서 견적 내역을 산출해 줍니다. 견적 내역은 이런 사양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비, 가공비, 후처리비, 이윤 이런 게 항목이 됩니다. 이 결과값을 가지고 다운받아서 이제 엑셀로 바로 이제 견적을 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고쳐주면 나는 좀 바꿔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게 시뮬레이션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2가지를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사양과 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견적서로 주는 거는 내역이 되고요. 내역이 나오기까지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사양이 됩니다. 사양도 여기가 사실은 뭐 표준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재질도 한 4가지 정도, 그다음에 공정도 그냥 하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거를 12가지로 이제 표준화해서 유형으로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정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기역자 모양의 사실 니은자 모양의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턱툭툭 쳐갖고 구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시간도 다르고 재료의 양도 달라집니다. 동일한 공정이라도 재질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걸리죠.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숙련자가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초심자가 들어가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사용하는 공정도 다르고 주력 공정이 다릅니다. 이게 다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공정이라도 기업에 따라서 그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단가가 되겠죠. 이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다시 하면은 초기 세팅은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와서 견적을 세팅해 주고요. 견적 사양을 통해서 2가지 결합해서 내역을 산출해 주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한 상황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게 되는데 이윤을 0으로 두자. 왜냐면 좀 어렵다 보니까 재료비만 커버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조건도 많이 하거든요. 총금에 맞춰서 일괄하겠다. 특정 재료비를 0으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저희가 필요로 했던 기술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품 도면을 고객한테 받았을 경우에 이 3D 도면을 인식해서 유사한 제품을 찾아내는 게 하나의 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챕터 2에서 상세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를 저희가 받아서 데이터화를 해서 DB에 쌓아야 되는데 초기 데이터 적재의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 이게 텍스트 인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다들 엑셀 문서를 쓰고 있어서 엑셀을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 엑셀 문서를 파싱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얻었는데 역시나 이제 쇠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금속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품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걸리는 이제 표준화의 문제가 되죠. 어떤 단어로 내 표준화해서 견적 사양에다 이렇게 데이터화할 것인가에 걸립니다. 사실 표준화가 가장 큰 문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 품질 관리 쪽에 데이터 와이즈 프로핏 사례를 보시면 좀 더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초기값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초기값 세팅을 안 하면
견적 담당자 다 일일이 다 넣어야 되잖아요. 다 하나씩 넣고 숫자 다 넣고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재질하고 공정 추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연관성 분석하고 이제 최적화 쪽을 이제 주로 썼고요. 이게 어떤 재질일 경우에 어떤 공정을 많이 쓴다. 그다음에 어떤 제품일 때 어떤 재질에 어떤 공정을 많이 쓴다. 그리고 어떤 공정들은 같이 묶여서 쓴다. 이런 규칙을 이제 파악을 해야 저희가 초이값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집합을 찾을 때 이제 순차 연관 같은 걸 썼고요. 그 관계를 찾는 거는 이제 연관성 분석. 사실 관계만 찾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관계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으로 구성돼야 됩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그 딥러닝의 그 인식하고는 좀 다른 문제겠죠. 요거를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재료하고 공정이 사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료비가 따로 있고 그래서 재료비를 뭐 회계 분석을 통해서 약간 뭐 어떻게 올라가느냐 낮아지느냐 그걸 추정한 다음에 가격 요소를 뭐 좀 예측해 보겠다 했는데 이거는 완전 좀 잘못된 거였었고요. 재질하고 공정이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소 가격에 대한 시장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계 분석 이런 건 아예 제껴놓고 다만 이제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게 됩니다. 재고를 감안해서 아예 가격을 뭐 0으로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엔 재료비만 커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중요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질과 공정 추정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쓴 최적화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계 학습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하듯이요. 최적화는 또 영어로 쓰면 콤비네토리얼 오티메이제이션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딥러닝은 뭐죠? 딥러닝은 이게 뭐 고양이다, 뭐 호랑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아니면 뭐 텍스트를 이제 인식한다든지 인식의 차원인데 최적화 쪽은 이제 수학이 들어갑니다. 최적의 이자율이 뭐냐, 최적의 생산량이 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방정식은 이 방정식을 만들고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게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만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이런 식에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수학 이제 방정식을 이제 포뮬레이션하는 이런 스킬도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재질별로 상이하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재질별로 이제 산식을 따로따로 만들었고요. 저희 목적은 있습니다. 재료비, 가공비, 후처비를 다 더한 게 그다음에 견적으로 낼 그 견적 가격이 최소로 나오게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고요.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죠. 공정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서 값이 1이 나오면 그 공정을 쓰는 거고요. 0이 나오면 그 공정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 공정들 간에는 공정 1번하고 공정 2번이 합해서 1이라는 거는 두 가지는 같이 쓸 수 없다는 공정이죠. 이런 관계들을 앞에 먼저 이제 어소시에이션 같은 거를 쓴 그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 산식을 만들어냅니다. 또 공정 관계의 제약도 있죠. 이런 제품들은 최소 몇 공정 이상, 최대 몇 공정 이하로 돼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반영 크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 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특정 공정하고 이 공정에 따른 재료에 대한 반영 비율, 그다음에 공정에 따른 단가, 그다음에 충진율, 반영 크기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 이제 견착할 때마다 풀면 이 상황에서 최적의 공정 조합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된다 시스템에서.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패턴만 찾아내서 이럴 것이다 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 수식을 통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딥러닝 쓰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 기법도 쓰고 그걸 또 조합해서 이제 최적화 기법까지 쓰는 이제 약간 좀 종합 전문 같은 거를 이번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 써야 돼서. 그래서 YG 프로핏에 사실 테스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플로를 같이 엮어서 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연관성 분석 이런 것들을 썼고, 그리고 이게 또 수행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R을 좀 편하게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파이썬을 또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텐서플로우만 아주 순수한 텐서플로우만 또 쓰려고 하고 이런 또 특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획일적으로 또 우리는 파이썬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생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모델을 구성하기 전에 테스트로 여러 가지 걸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R로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R로 불러와서 시각화하는 또 그걸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구성을 좀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유사 설계도 딥러닝 인식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지도라는 단어가 이제 3D 도면이라는 게 사실은 좀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명칭이 설계 도면에 이게 붕어빵 금형 이렇게 딱 써져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써 있지 않고요. 그 설계한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001번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거의 99.9%. 그리고 이게 도면을 봤을 때 그 도면 안에 이게 소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재질에 대한 정보가, 이게 뭐 강철에 연철을 뭐 어디 쓴다 이런 정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밖에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태를 보고 이미지 유사성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라는 것밖에 안 되죠. 물론 돈을 좀 더 들이고 기술을 위해서 이제 뭐 사람 많이 투입하면 그 3D 설계 도면 그거 하는 그 전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뭐 거긴 걸 내용들 다 파싱해서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큰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3D 도면을 2D로 좀 바꿔서 이미지 인식하는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 3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학습하기 전엔 데이터가 역시 문제죠. 데이터가 적은 경우, 그 다음에 3D 도면이라는 걸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미지랑은 좀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역시 이제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인식보다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비지도 학습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돌렸는데 이게 정말 잘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이게 없다는 거죠. 이런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업들이, 이제 금융 기업들은 다 좀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한 설계 도면 가진 걸 보면 한 100건, 2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참여한 한 회원사가 한 10개 정도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1000에서 한 2000개 정도 도면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적은 데이터죠. 만약에 2D 이미지 데이터라면 뭐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막 늘릴 수도 있는데 3D 데이터를 어떻게 늘리지 하는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그래서 3D는 그냥 단순하게 7방향으로 캡처해서 2D 이미지로 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2D로 만들어진 후에는 일반적인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 딥셋이라고 해서 7가지를 이제 하나의 파일로 엮어서 그걸 또 하나의 또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파일을 또 순서를 또 바꾸면 그 7의 그 퍼뮤테이션 승만큼의 그 데이터를 또 얻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어그멘테이션을 또 반영해서 하면은
수십만 수천만 개까지도 또 가능합니다. 늘리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는 최대한 1,000만 건 정도까지 확보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냥 딥셋보다는 각각 7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유사성을 이제 개별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게 제일 낫다는 그런 결론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3D 도면 같은 걸 딱 열어보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점이라는 거를 정해야 하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는 이런 형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준점이 이제 자동차의 앞부분에서 조금 앞쪽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을 왜 잡냐면 이 기준점을 통해서 자동차 앞부분, 중간에 의자 부분, 엔진 부분, 뒤에 트렁크 부분 요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잡고요. 자동차뿐만 아니고 건물 이쪽에서도 다 기준점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요거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3D 도면도 파일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많이 쓰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구해서 스텝 파일이라는 그 하나의 통일된 형식으로 일단 다 하나 바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코드 파싱을 하고 포인트 라인 명령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이 기준점이 사라져서 딱 중앙에 그 도면이 위치하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돌려가면서 7방향으로 이제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 도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받았는데요. 보통 뭐 CCTV를 뭐 받아서 처리한다. 아니 뭐 가로등에서 뭐 카메라를 달아서 이게 사진 찍은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사진 이미지에 따라서 뭔가 다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안개 낀 경우에서는 뭐 안개를 이제 제거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들. 여기는 그런 건 없지만 기준점을 제거해야 된다는 문제들. 아니면 드론에서 찍었을 때 흔들리는 걸 보정해야 된다는 것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할 게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몫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가 나왔으면 사실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거는 아주 쉽게 하면은 그냥 이미지하고 이미지 간에 사실 유사도 거리 계산해서 찾아내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게 찾아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찾지는 않고요. 특징을 먼저 뽑아서 특징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 특징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요거는 이제 오토 인코더 방식을 통해서 원본을 압축하고 다시 복원할 때 그 압축에 쓴 특징들을 뽑아서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 이미지 특징 벡터를 추출한 이후에는 그 똑같이 이미지 검색하는 방법 그 알고리즘 쓰면 되고요. 근데 또 하나 이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VGG나 레스넷 같은 걸 쓰면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구글넷 같은 걸 쓰면 너무 또 큰 모델이라서 오히려 또 정확도가 떨어진 단점이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적정한 모델을 몇 번 테스트해서 너무 무겁지 않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게 많이 쓰는 모델을 또 한 게 이렇게 하면 또 고치기도 쉽고요. 또 검증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또 이걸 또 많이 쓰는 모델을 쓰는 이유가 기존에 학습된 모델하고 학습된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좀 이용해 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전위 학습,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가져다 쓰는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워낙에 도메인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전부 다 갖고 온 건 아니고 앞부분 계층에 해당하는 가중치들만 뽑아서 적용을 했고 그 이후로는 그냥 가중치 원래 이제 그 랜덤하게 해서 그 돌렸습니다. 이렇게 전위 학습을 부분적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쓰는 방식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학습 성능도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저희가 얻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한번 돌렸을 경우에 한 이틀 정도 돌린 거 가지고 이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이제 판별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게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반복을 할수록 에폭을 많이 할수록 사실 모델이 더 좋아지잖아요. 학습을 여러 번 할수록. 그렇다고 저희가 한 1000번 뭐 논문에 보면 한 100만 번 했다, 뭐 10만 번 했다고 하는데 만 번만 해도 사실 9년이 걸립니다. 9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GPU 서버를 더 늘리면 되겠지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비용의 사실 문제죠.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고 중간중간 에폭을 한 번씩 돌릴 때마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나아졌으면 기존 모델을 덮어쓰고 아니면 계속 학습을 진행하는 이게 온라인 학습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간중간 보면서 사실 이게 수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이게 잘 복원을 해서 이게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실제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할 경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슷하다고 뽑아줍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100개 정도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고객이 이제 붕어빵에 대한 걸 해달라 그랬는데 붕어빵 금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게 없잖아요. 그 100개 중에.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걸 찾아주는데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야 이럴 거면 아예 보여주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이 빠진 거죠.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좀 부정하더라도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다 정확성이 이런 식으로 좀 멘트라도 좀 날려주면 네가 갖고 있는 도면 중에 비슷한 게 없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만 해도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보여줬을 경우는 이거 알고리즘이 꽝이네라고 생각하는데 자, 찾아봤더니 예전에 비슷한 게 없습니다라고 해주면 아 없구나라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다 요걸 넣었어요. 요거를 비슷한 걸 찾아보면서 요거에 대한 비슷한 걸 찾았는데 이게 실제로 비슷하면 Y 0 아닌 것 같아. 그럼 N이라고 표시해주면 우리가 다음에는 요런 걸 이제 검색했을 때 요걸 빼주겠다. N 같은 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요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한 여러 가지 쓸모가 있습니다. 이게 하시는 분도 이게 자기가 뭘 또 해서 뭐 기여를 한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또한 여기 데이터가 비슷한 데이터, 안 비슷한 데이터로 라벨링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를 가지고 요거를 학습하는데 조금 학습 모델 쪽에 좀 반영을 해주면 또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결과를 가지고 사실 도면이 전체 합쳐봤자 한 1000개 정도 되잖아요. 1000개, 2000개. 그럼 사람이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보면서 요쪽은 빼고 학습하고 요쪽은 좀 별도로 하고 모델을 또 구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모델로 조금 더 시간을 확 줄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모델 잘 안 나온다. 모델을 바꾸자. 그 4시간 걸릴 걸 한 10시간 더 하자. 그거 효과는 거의 없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식의 방법을 접근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처럼 저희가 YG 프로핏을 썼는데요.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별도로 이제 태스크를 구성을 해서 YG 프로핏 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이미지 처리는 사실은 파이썬이나 텐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 이제 소프트웨어, 다른 시스템을 구동시켜서 그 캡처도 하고 스텝 파일로 변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점 지우는 작업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 시스템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거는 이게 텐서플로우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결과를
재사용을 하면 좋잖아요. 두 가지 관점인데 고객사한테 줄 때도 코드를 그냥 텐서플로 코드를 그냥 던져줄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다 스케줄링 관리도 다 되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좀 바꿔서 쓸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텐서 코드를 뒤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옵션들만 조정해서 재학습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솔루션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여기 이제 금융산업에서만 적용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건설업 쪽에서의 뭐 유사도면 찾기라든지 이제 약간 좀 범용적으로 솔루션화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죠. 이런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솔루션화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고객 세분화하는 솔루션, 요 이제 유사도면 찾는 솔루션, 그다음 아까 그 공정 최적화하는 솔루션. 사실 하나의 이제 YG 프로핏이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서 이제 솔루션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유사도면 검색을 한 다음에 이게 좀 보완할 필요성이 좀 생겼는데 이게 프로세스를 보면요. 견적서를 내고 수주를 한 다음에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따라서 이제 가공을 하고 이 부품 저 부품 이제 쪼개져서 이제 가공을 했던 걸 조립해서 시험 생산을 해봅니다. 그걸 트라이아웃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험 생산을 했는데 1.2mm가 돼야 되는데 1.3mm로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설계부터 고칩니다. 설계 고치고 잘 안 된 부분을 그 설계 바뀐 부분을 다시 가공해서 다시 시험 생산합니다. 이걸 계속 거칩니다. 한 번에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하면 한 10번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무지무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피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유사 제품 도면 찾을 때 예전에는 제품 도면만 가지고 찾았는데 형태만 가지고 요번에 이제 견적 시스템이 이제 그 구비가 되면 견적 사양 정보를 가지고 재질, 크기, 뭐 공정 같은 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잘 맞는 제품 도면을 찾는 걸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 여기 해당한 설계 도면을 얻어냈지만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건 뭐 이렇게 자꾸 고쳤다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 트라이아웃 이력하고 설계 변경 이력을 같이 봐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고쳤는데 내가 이게 견적을 낼 때 이게 해결이 돼서 이 상태 그대로 써서 해도 되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작 소요 기간. 고객사는 3개월 내에 이걸 납품해달라 그러는데 예전 요걸 봤더니 예전 거를 봤더니 4개월 걸리더라. 이러면 제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4개월이 걸릴 건지 아니면 예전에 문제점이 해결돼서 정말 3개월 이내로 우리가 확실히 생산할 수 있는 건지를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참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 제품 도면에서 설계에 대한 설계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있고요. 견적을 잘해서 좀 더 싸게 좋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또 같이 반영해서 설계 견적을 또 다시 향상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저희가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꽉꽉 채워야 이제 뒷부분 뒤에 하시는 분이 이제 부담이 좀 적어서 제가 좀 금융산업은 이제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많아서 데이터 관리 쪽에 사실 이슈가 좀 많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정미라는 회사인데요. 한국정미에서 뭔가를 이제 했을 때 비슷한 걸 찾아주는데 뭐 10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정책에 따라서 나는 한국정밀이지 한국정밀 것만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공유하겠다고 하는 회사의 도면도 같이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비슷한 도면이 다른 회사에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돈을 주고 그 도면을 얻던가 아니면
야 이거는 니네가 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한테 얼마만 줘.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목적에서 이걸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3D 도면 자체를 저희가 보여주질 않아요. 이렇게 확인할 때 비슷한 도면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왜냐하면 3D 도면 자체가 유출되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3D 도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 3D 도면은 그 자체 그냥 로컬 PC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캡처한 2D 이미지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딥러닝 학습에서도 저희가 2D 이미지만 썼기 때문에 원 3D 도면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그 개별 기업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분석 사업에 고관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 뭐 3D 도면 다 뭐 공유 뭐 괜찮아 분석단에 넣어서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업을 통해 다뤄보고 싶은 문제들 요거는 그 금융산업진흥회 입장이죠. 이제 그 금융 기업들을 이제 회원사로 갖고 있는 그 진흥회 입장입니다. 저희 이제 견적 사양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견적 사양을 이제 그 여러 업체들 걸 비교하다 보면 똑같은 제품인데 공정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업은 프로스테이지 공정의 의의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드로우 공정 좀 취약한 것 같다.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 갔으면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이 회사에서는 2천만 원 비용 들여서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거 있죠. 우리 회사 인력은 좀 약하구나. 교육을 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재고 맞추기도 할 수 있어요. 견적 사항에서 이제 블랭크라는 게 아까 그 재질, 강철의 예를 들어 뭐 1m짜리 강철이다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쓸 때 이제 한 80cm만 쓰고 20cm는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다시 모아서 다시 재사용하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용량이 잘 안 맞아요. 몰래 팔아먹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견적 사양 데이터로부터 정확히 네가 어떻게 기장을 했고 어떻게 썼는지를 실제 ERP랑도 맞춰보는데 쓰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적 사양이나 견적 사양을 보면 그 공통되는 부품들도 있고요. 몰드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특정 그 틀입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쓰는 틀이라서 미리 생산해 놓은 거를 사다가 쓰는데 이런 게 많이 쓴다 그러면은 요거를 공동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부품을 공동 구매해서 한 700만 원에 산다 그러면 기업별로는 300만 원씩 이익이 돼서 거기 견적에 대한 경쟁력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나갔는데요. 실제로 견적 사양으로는 특정 뭐 프레스 공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데 이게 좋으니까 이게 설비가 없어서 다른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데야 뭐 한 100억 매출하지만 보통 한 10억 매출, 20억 매출 이렇게 해도 괜찮은 데다 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큰 프레스 장비가 하나에 100억, 200억 합니다. 하나의 기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진흥회 같은 데서 협회에서 이제 산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정부에 이제 과제로 해서 지원 과제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과제 제한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이러한 견적 사양 데이터들 설계 도면 같은 거 공유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파웰의 강창수라고 합니다. 설명 중에서 그 금형이라는 특수 분야를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한다는 거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저희는 반도체 쪽에 좀 취향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반도체 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웨이퍼를 잡아주는 쪽에 있는 척이라는 게 있고요.
또 웨이퍼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히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그 반도체가 좀 특수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금형도 물론 특수 분야 중에 한 종인데 이런 반도체 분야 쪽에서도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알루미늄 블락을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고 많이 씁니다. 사실은 금형처럼 많이 써요. 금형 종류는 안 되더라도 그냥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번에 YJ텍의 솔루션을 그 반도체 쪽으로 적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 알루미늄 분류가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지 좀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 용어를 제가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좀 다른 회사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회사인데요. 거기도 이제 반도체를 생산,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제 금형으로 찍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프레스 금형이나 자출 금형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좀 정밀한 금형을 쓰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를 찍어낸 금형을 한 수백 대를 이제 그 공장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산한 다음에 요거 이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별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반자동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건 사람이 이제 보고 이제 이상이 있다 없다 이제 판별하는 거인데 요거를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상이 있다 없다 요 판별하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한 2, 3초에 하나씩 계속 생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이제 1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20개, 30개씩 막 불량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불량에 대한 거가 실제로 그 금형 장비의 그 복잡한 그 금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가지 이상의 그 변수를 갖고 있는데 그 변수랑 결합을 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 그걸 매칭해서 연관성 분석 찾아내는 문제들. 그다음에 그거를 잘 분석을 하면 이러한 그 금형 자체의 그 센서 정보겠죠. 그 변수들 100가지 변수들이 그 뭔가 이제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탐지하면 미리 그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불량이 났다가 20, 30개 불량이 나는 그 지점을 미리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접근하는데 그거를 그 정도는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가 됐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설계도를 찾는다가 뭐 그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만약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한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좀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너무 길게 했죠. 예, 그럼 이것으로 발표해 주신 안동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